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2847번 즉시 이동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재욱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 기집애가.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소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도관입니다. 박소연 교도관.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재욱은 뭔가를 느꼈어요. 재밌네. 그가 뒤로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겠네. 박소연 교도관.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죠. 대단하네. 이재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3주 동안 표정 하나 안 변했어. 이재욱이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재욱은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교도소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그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샤워실 앞복도 CCTV 사각지대야. 민수의 눈이 빛났어요. 형님, 설마 겁만 좀 주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재욱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금요일 야간 근무 때가 적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제일 적으니까요. 맞아. 그리고 그녀는 꼭 마지막 점검을 하러 그곳을 지나가지.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그 도도한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전투를 겪었는지. 다가오는 금요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사연에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아침 7시 대전교도소의 거대한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8년 만이었어요. 군복을 벗고 도도관 제복을 입은 지 2달. 하지만 몸에 새겨진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죠.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사막, 귓가를 스치던 총알 소리, 그리고 전우들의 거친 숨소리까지. 박소연 교도관님이시죠? 정문에서 그녀를 맞은 것은 50대 중반의 교도소장이었습니다. 김영철 소장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박소연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2년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첫인상은 조용히 시작하는 것이었죠. 소장실로 안내받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인사 기록을 보았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8년 복무 빨간 도장이 찍힌 극비 문서였어요. 이 기록은 저와 보안과장님만 알고 계십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여성 교도관으로 지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동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동동 2층에 배치해드려야 해서 죄송합니다. 그곳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소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특별하다는 말. 군대에서 그 단어는 늘 위험을 의미했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가요? 이재욱이라는 수감자가 있습니다. 전직 조직 간부 출신으로 8년째 그곳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순간 소연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조직 간부라. 그녀가 특수부대에서 마주했던 적들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이었어요. 총과 폭탄 대신 권력과 폭력으로 무장한 자들. 어쩌면 더 다루기 어려울지도 모르죠. 제가 여성이라서 우려되시나요? 소연의 물음에 김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당신을 그곳에 배치하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보안과장실에서 제복과 장비를 받은 소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어요. 베레모 대신 정모, 군화 대신 단화. 하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8년간 생과 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선배 교도관인 최 주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15년차 베테랑이었지만 동동 2층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갑시다. 동동
건물로 가는 길. 다른 수용동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시선들이 날카로웠고 복도에서 울리는 발소리마저 위압적이었죠. 저기가 2층입니다. 중범죄자들만 모여 있어요. 살인, 강도, 마약, 전과 10범 이상인 놈들이 대부분이죠. 최 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묵직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어요. 담배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알 수 없는 긴장감. 신참이 왔다고? 복도 끝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재욱이었어요. 45살에 그는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고급 양복을 입은 것처럼 당당했죠. 주변에는 서너 명의 수감자들이 둘러서 있었고요. 이재욱 수감자, 복도에서 이동하십시오. 최 주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재욱이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의 시선이 소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에 소연의 어깨가 살짝 긴장했죠. 어라, 이번엔 아가씨네?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담배와 향수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몇 살이야, 아가씨? 25, 30?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은 그녀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무기였으니까요. 말 못하나? 아니면 겁먹었어? 이재욱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동하십시오. 소연의 첫 마디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이재욱의 얼굴에 스친 당황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죠.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인 낮음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그녀는 칸다하르에서 탈레반 지도자와 대치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때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었어요. 수감번호 2847번 이재욱. 즉시 이동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 쓰던 그 톤이었죠. 이재욱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8년 동안 이곳에서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특히 여자는 더더욱. 아가씨가. 그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소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도관입니다. 박소연. 교도관.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재욱은 뭔가를 느꼈어요. 이 여자의 눈빛에서, 걸음걸이에서, 그리고 목소리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재미있네. 그가 뒤로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죠. 앞으로 자주 보겠네, 박소연 교도관. 이재욱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를 따라 다른 수감자들도 흩어졌어요. 복도에 남은 소연과 최 주임. 괜찮으세요? 최 주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소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묵직했어요. 이재욱의 마지막 눈빛. 그것은 도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고 지난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친 소연은 관사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찍은 부대원들과의 사진. 언니는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만 가? 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평범한 직장을 구하라던 가족들의 걱정도 생각났죠.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평범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교도소의 불빛들. 저 안에는 이재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폭력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자들. 소연의 주먹이 살짝 쥐어졌어요. 8년 전 특수부대에 지원할 때의 각오가 되살아났습니다. 악에 맞서 싸우겠다. 그때는 국가의 적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적들이었죠. 방법은 달라졌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동동 2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감방 안에서 수감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인 눈빛들. 오늘도 오셨네. 이재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운동 시간을 기다리며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어제와 다른 수감자들이 있었죠. 아가씨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드디어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첫 번째 공격. 소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이재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변 수감자들도 킥킥거렸죠. 감방 청소 아니면 우리 빨래라도 해줄 거야? 교정과 교화입니다. 소연의 대답에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교화? 날 교화시킨다고? 이재욱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바닥에서 산 게 내 나이보다 많을걸? 그의 표정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여기는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내 세상이고.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매일 볼 텐데 잘 지내보자고. 박소연, 교도관. 마지막 호칭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내면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모든 전쟁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첫 대면 이후 일주일, 소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동 2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이재욱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형님, 저 여자 오늘도 왔네요. 감방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수였어요. 35살의 그는 폭행치사로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죠. 팔뚝에 새겨진 문신만큼이나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재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죠. 아침 점검 시간. 소연이 복도를 걸으며 각 감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표정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든 감방에서 쏟아지는 적대적인 눈빛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하이에나 때 같았죠. 교도관님, 오늘은 누구 만나러 그렇게 화장하셨어요? 한도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8살, 마약 밀매로 15년형. 그는 감방 철창에 디대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방어였으니까요. 무시하시네? 서운한데.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다른 감방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작업장 이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복도 한쪽에 서서 감독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오진태가 그녀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42살의 그는 성폭행으로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였죠.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의 어깨가 살짝 뒤로 밀렸지만 그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부적절한 행동 중단하십시오.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 규정대로만 말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었죠. 부적절하다니. 그냥 실수였는데. 오진태가 희죽거렸어요. 순간 소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거렸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꾹 눌렀죠.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소연이 순찰을 돌 때마다 누군가는 일부러 음식을 흘렸어요. 국물이 바닥에 퍼지고 반찬이 떨어졌죠. 아이고, 실수했네. 이재욱이 느릿하게 일어섰습니다. 여자가 치워주면 더 깨끗하잖아. 안 그래?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소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포로로 잡혔을 때 적들이 그녀를 조롱하던 모습. 하지만 그때 그녀는 참았고 결국 탈출에 성공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청소 담당을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재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여자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오후 운동 시간. 햇빛이 뜨거운 운동장에서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늘진 곳에 서서 감시하고 있었죠. 저기 있네. 우리 예쁜 교도관님이. 정민수가 다가왔어요. 그의 뒤로 한도영과 오진태,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이 따라왔죠. 그들은 소연을 둘러쌌습니다. 원이 점점 좁아졌어요. 소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죠.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거리? 우린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한도영이 비웃었습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이랑 뭐 했길래 이렇게 차가워? 오진태의 말에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을 드러낸 것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무서워서. 정민수가 깔깔 웃었어요. 바로 그때 이재욱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마치 왕처럼 여유로운 걸음이었죠. 애들아, 너무 그러지 마. 교도관님, 힘드시잖아.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박 교도관, 우리가 무서워? 소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니요. 단호한 대답이었죠. 그래? 그럼 됐네. 이재욱이 손짓하자 다른 수감자들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을 들어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전투 상황에서도 떨지 않던 손이 지금은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총알은 피할 수 있었어요. 폭탄은 해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공격은 달랐습니다. 매일, 매 시간, 조금씩 영혼을 갉아먹는 공격이었으니까요. 버텨야 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오늘은 향수 바꾸셨네요. 그 나이에 결혼 안 하셨어요? 남자가 없나? 우리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말들이 칼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2주차가 되자 소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죠. 대단하네. 이재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정민수가 물었어요.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2주 동안 표정 하나 안 변했어. 이재욱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도전 의식이었을까요? 3주차 월요일, 이재욱은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교도소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그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샤워실 앞 복도. CCTV 사각지대야.
정민수의 눈이 빛났어요. 형님, 설마 겁만 좀 주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재욱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지난 3주 동안 소연의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근무 패턴, 이동 경로, 습관까지. 마치 사냥감을 연구하는 포식자처럼. 금요일 야간 근무 때가 적기야. 한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제일 적으니까요. 맞아. 그리고 그녀는 꼭 마지막 점검을 하러 그곳을 지나가지. 오진태가 주먹을 쥐었어요. 드디어 그 도도한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소연이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전투를 겪었는지. 금요일이 가까우고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동동 2층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소연은 그 불길한 정적을 느꼈어요. 전투를 앞둔 전사의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죠. 뭔가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목요일 밤 소연은 일기를 썼어요. 3주가 지났다. 그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사막에서 보던 별들과 같은 별이었죠. 그때도 지금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함정이 무엇이든 그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4주차 월요일 오후 3시 운동장에 뜨거운 햇살이 콘크리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늘 아래 서서 수감자들의 운동 시간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감자들의 움직임이 어딘가 계산적이었고 시선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죠. 마치 연극 무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소연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8년간의 특수부대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었으니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교도관님. 이재욱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돌아보니 그는 이미 3미터 거리에 서 있었어요.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그러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소연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였습니다. 발의 위치를 살짝 조정하고 무게 중심을 낮췄죠. 남들은 모르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민수가 왼쪽에서, 한도영이 오른쪽에서, 오진태가 뒤에서,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도 멀찍이 둘러서며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원이 좁혀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8년을 살았어. 이재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죠. 8년이면 긴 시간이야. 이곳의 모든 벽돌 하나하나를 다 알 정도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순간 소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죠.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4주 동안 참 잘 버텼어. 인정할게. 이재욱이 손뼉을 쳤어요. 조롱이 섞인 박수였죠. 하지만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 여기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정민수가 킥킥거렸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여자가 뭘 하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민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소연의 어깨를 잡으려는 동작이었죠. 시간이 느려졌어요. 0.1초. 소연의 눈이 정민수의 손을 포착했습니다. 0.2초. 그녀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0.3초. 정민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히 관절 부위를. 0.4초. 손목을 비틀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이기도 했죠. 0.5초. 악. 정민수의 비명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은 듯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소연은 정민수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차분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다음엔 봐주지 않겠습니다. 정민수가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35살의 거구, 폭행치사로 12년형을 받은 그가 32살의 여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다르다. 이재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8년 동안 이곳을 지배해온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아니, 산산조각이 났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역시 8년차 수감자였습니다. 겉으로 동료를 드러내지 않았죠. 흥미롭네.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야? 태권도, 합기도?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배운 것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죽이기 위한 기술이었죠. 좋아. 인정하지. 이재욱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 넌 여전히 혼자고 우린 여럿이야. 한도영과 오진태가 이재욱 옆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슬금슬금 다가왔죠. 15대 1점. 압도적인 숫자의 차이였어요.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칸다하르에서 30대 1로 싸운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총이 있었지만 지금은 맨손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복귀하십시오. 소연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톤이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수감자들이 망설였습니다. 이재욱을 바라보며 눈치를 봤죠. 들었잖아. 복귀하자고. 이재욱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그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었죠. 수감자들이 하나둘씩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운동장에는 소연만 남았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손을 들어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었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전투 본능이 깨어난 것이. 그날 밤
이재욱의 감방. 형님, 그냥 둘 겁니까? 정민수가 부은 손목을 만지며 물었어요. 그래야지. 이재욱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형님, 잠깐만. 이재욱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저 여자 군대 갔다 왔다고 했지. 한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런 기술은 일반 군대에서는 안 배워요. 그래. 특수부대다. 이재욱의 눈이 빛났어요. 어쩐지 눈빛이 다르더라. 사람을 죽여본 자의 눈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인자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그런 눈빛은 특별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재미있어. 이재욱이 웃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면 뭐 하나? 여기선 총도 없고 동료도 없어. 그가 벽에 걸린 교도소 지도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우린 이곳을 너무 잘 알지.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샤워실 앞 복도, CCTV 사각지대. 금요일 야간 근무 때 그녀는 꼭 여기를 지나가. 오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지막 순찰 코스죠.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이재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숫자로 압도한다. 최소 10명은 필요해. 10명이요? 그래. 오늘 봤잖아. 저 여자는 보통이 아니야. 정민수가 손목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욱신거렸죠. 한편 소연은 관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을 넘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으면 그들은 계속 밀고 들어올 것이다.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민수의 손목을 꺾을 때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실전이었던 2013년 여름, 적진에 포위되었을 때의 공포와 긴장감.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때도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창밖을 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금요일까지 4일.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전사는 도망치지 않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교도소장실. 박 교도관, 잠깐 들어오세요. 김영철 소장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동동 2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연은 침묵했어요. 정민수라는 수감자를 제압했다고요? 자기 방어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CCTV로 확인했어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됩니다. 이재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소연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혼자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녀는 그들에게 진 것이니까요. 7월 3일 금요일 밤 10시 47분. 교도소의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야간 근무 중인 교도관은 소연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어요. 소연은 마지막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규칙적이고 침착한 소리였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거예요. 그녀의 본능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샤워실 앞 복도에 다다랐을 때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들려야 할 환풍기 소리도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마치 모든 것이 숨을 멈춘 것처럼. 기다렸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재욱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뒤이어 한도영, 오진태, 그리고 정민수가 나타났죠. 하지만 내 명만이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더 많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10명, 아니, 그 이상이었죠. 소연은 순간적으로 거리와 각도를 계산했어요. 뒤로는 막다른 벽, 앞으로는 적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잘 짜인 계획이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이재욱이 웃었습니다. 알고도 왔어? 용감하네. 아니면 멍청한 거겠죠. 한도영이 끼어들었어요. 소연은 천천히 제복상의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움직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 작은 동작에도 수감자들이 긴장했어요. 707 특임대 이재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수부대야.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그의 말에 다른 수감자들도 킥킥거렸어요.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워졌어요. 아니, 얼어붙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눈빛이었죠.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테니까. 순간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한도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약 밀매로 단련된 그의 주먹이 소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하지만 소연에게는 느렸습니다. 너무나 느렸어요. 그녀의 상체가 살짝 뒤로 젖혀졌습니다. 주먹이 코앞을 스쳐 지나갔죠.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한도영의 팔을 잡았어요. 합기도의 원리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 팔을 비틀며 당겼어요. 한도영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무릎이 올라왔죠. 퍽. 한도영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컥. 그가 숨을 토해내며 무너졌어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정민수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달려들고 있었죠. 소연은 쓰러지는 한도영의 몸을 밀어 정민수에게 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그녀가 움직였어요. 크라브마가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격투술이었죠. 정민수의 목을 팔로 감아 조였습니다. 동시에 다리로 그의 무릎 뒤를 걷어찼어요. 거구의 사내가 무너졌습니다. 컥. 숨을 쉬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진태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성폭행범답게 비열한 공격이었죠. 하지만 소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몸을 낮추며 뒤로 구르듯 빠졌습니다. 오진태가 허공을 잡았죠. 그 순간 소연의 발 뒤꿈치가 그의 정강이를 가격했어요. 아악! 비명과 함께 오진태가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일어서며 소연은 그의 머리를 잡았어요. 무릎을 올려 얼굴을 가격했죠. 콰직!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0초. 단 10초 만에 3명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수감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으니까요. 이제 믿어? 소연이 이재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재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다 덤벼. 그의 고함에 나머지 수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이 있었어요. 방금 본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어요. 1명, 2명, 3명. 그들이 달려들 때마다 소연의 몸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피하고, 치고, 던지고, 꺾고. 8년간 실전에서 갈고 닦은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누군가의 주먹을 잡아 관절을 꺾었습니다. 비명이 울렸죠. 다른 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였어요. 피가 튀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죠. 2분 후 복도에는 신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피 흘리는 코를 막고 숨을 헐떡이며 소연만이 서 있었습니다. 숨이 약간 거칠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제복은 약간 흐트러졌지만 다친 곳은 없었죠. 이제 내 차례야. 그녀가 이재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재욱의 손이 떨렸어요. 45년 인생, 20년 조직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한 명의 여자가 그것도 맨손으로 10명이 넘는 남자들을 쓰러뜨리다니.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천천히 등 뒤로 손을 가져갔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칫솔이었어요. 아니, 칫솔이었던 것이었죠. 손잡이 끝이 날카롭게 갈려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든 급조 흉기였어요. 이걸로 몇 명을 찔렀는지 알아? 이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인지 흥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소연의 눈이 흉기에 고정됐습니다.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18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탈레반 조직원이 숨겨둔 칼로 그녀를 공격했을 때, 그때도 이런 식이었죠. 급조한 무기, 절박한 공격.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이재욱이 달려들었습니다. 흉기를 든 손이 그녀의 목을 향했어요.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8년간 이곳에서 살아남은 자의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이재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확히 힘줄 부위를.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쳤죠. 팔이 접혔어요. 흉기가 떨어졌습니다. 소연이 발로 그것을 걷어찼어요. 흉기가 멀리 날아가 벽에 부딪혔죠. 이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소연이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이재욱의 몸이 돌아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팔이 등 뒤로 꺾였어요. 으아악.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소연이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나는 블랙호크가 추락했을 때도 칸다하르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들 정도는. 말을 끝내지 않았어요. 끝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재욱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8년간 이곳을 지배했던 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해. 소연이 팔을 놓아주었어요. 이재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주변의 다른 수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 그들의 눈에는 순수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소연이 천천히 제복을 정리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단추를 다시 채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차분해졌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수감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설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여전사의 전설이. 다음 날 아침 7시 동동 2층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수감자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시선들은 바닥을 향했어요. 어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거죠. 소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제복은 단정했고 표정은 차분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제 이곳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재욱 수감자. 소연이 그의 감방 앞에 섰습니다. 이재욱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오른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개별
상담실로 오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명령이 아닌 초대였죠. 이재욱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섰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상담실은 3층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탁자와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소연이 먼저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이재욱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는 제가 군인이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당신의 교도관입니다. 이재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는 당신이 절 공격했고 전 방어했습니다. 전투였죠.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예요. 그녀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재욱의 기록이었어요. 1975년생, 부산 출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3형제를 키우셨네요. 이재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17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조직에 들어갔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소연의 말에 이재욱의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과거였으니까요.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들이었죠. 결혼도 하셨네요. 2005년에 이재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지금 15살이네요. 그만하세요. 10년 동안 못 만났죠? 순간 이재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살의 거친 남자가 8년간 이곳을 지배했던 그가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5살 때 마지막으로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던 그 눈빛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소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눈물이 멈출 때까지. 딸에게 편지 써보셨어요? 이재욱이 고개를 저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쓰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뭐라도 좋아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받아줄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욱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힘은 약자를 지키는데 써야 합니다. 이재욱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은 8년 동안 이곳에서 힘을 잘못 썼어요. 약자를 괴롭히고 두려움으로 지배했죠. 소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될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재욱은 매일 편지를 썼어요. 처음엔 한 줄도 쓰기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갔죠. 수진아, 아빠야. 많이 컸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쓴 첫 편지였어요. 일주일 후 소연이 다시 상담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정민수, 한도영, 오진태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겁니다. 이재욱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어요. 정민수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 한도영은 약물치료, 오진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해요. 그들이 들을까요? 당신이 설득하세요. 소연의 말에 이재욱이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때예요. 그날 저녁 이재욱은 3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정민수가 물었어요. 아직도 손목에는 보호대를 차고 있었죠.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재욱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형님이 그런 말씀을? 나도 하고 있어. 상담받고 편지도 쓰고. 한도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장난하세요? 형님이 왜? 수진이한테 편지 썼어. 이재욱의 말에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딸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도 밖에 가족이 있잖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도 늙은
어머니가 있었죠. 한도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약물 중독으로 잃어버린 가족들이 떠올랐으니까요. 오진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고통받았을 피해자들이 생각났어요. 한번 해보자. 이재욱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달라져 보자고.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이재욱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빠, 저 수진이에요. 편지 받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이재욱이 무너졌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수진이가. 소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이재욱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민수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폭력성과 마주했어요. 어린 시절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죠. 한도영은 약물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오진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났어요. 동동 2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서로를 배려했고 폭력은 사라졌어요. 독서 모임이 만들어졌고 직업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했죠. 전국 모범 수용동으로 선정됐습니다. 믿기 힘든 변화였어요. 2021년 12월 이재욱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소연을 찾아왔어요. 교도관님, 이재욱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소연이 미소 지었어요. 수진 씨와 행복하게 사시고요. 교도관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 이재욱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었어요.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죠. 이재욱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해, 딸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현재 이재욱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직의 간부였던 그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대전교도소 동동 2층. 소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새로운 수감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전사로, 때로는 교도관으로. 하지만 언제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으로. 그것이 진정한 교화의 시작이니까요. 어머, 손 좀 봐. 야, 다들 와서 봐. 한서연 손 진짜 대박이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 모두에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완전 막노동꾼 손이잖아. 그러게 예술가 손이 아니라 노동자 손이네. 아직도 흙 만지고 살아? 이 나이에? 조롱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서연이 거친 손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서연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쓰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불쌍하다. 정말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던 애가 이렇게 됐다니. 그 불쌍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유진이 막아섰어요. 어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 그만 갈게. 왜? 우리가 불편해? 유진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질투하고 있지? 우리는 성공했고 넌 실패했으니까. 아니야.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왜 여기 왔어? 우리한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예술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너 같은 촌년이 감히 예술을 논해?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예술 가행세야? 유진이 손에 들고 있던 물을 서연이 얼굴에 끼얹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과 모욕감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레스토랑이 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그리고 동창들에게 주인공 서연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물레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서연의 손끝에서 부드러운 흙덩이가 조금씩 모양을 잡아갔어요. 햇살이 작은 공방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작은 공방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녀만의 성역이었죠. 조금만 더. 그래, 이제 됐어.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물이 흘러내렸어요. 10시간 넘게 흙을 만지면 손이 거칠어지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거친 손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벽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섰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서둘러 손을 씻고 가방을 챙긴 그녀가 향한 곳은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녀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돈 한 푼 받지 않는 재능기부였죠. 아동센터 문을 열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서연 선생님 오셨어요. 7살 민수가 달려와 서연의 다리를 꼭 껴안았어요. 민수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센터에 왔을 때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죠. 민수야, 오늘은 뭘 만들고 싶어? 엄마, 얼굴이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민수는 한 달째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미술 치료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흙을 만지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민수도 작은 손으로 열심히 흙을 빚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민수가 만든 것은 도저히 사람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울퉁불퉁한 덩어리였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못생겼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민수 옆에 앉아 그 못생긴 흙덩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민수야, 이게 왜 못생겼어? 선생님이 보기엔 정말 아름다운데? 거짓말. 엄마 얼굴 아니잖아요. 그래, 엄마 얼굴은 아니야. 하지만 이건 민수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 그 마음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나온 거야. 서연은 민수의 작품을 눈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봐, 여기 이 부분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 같고 이 굴곡은 엄마가 민수를 안아줄 때의 포근함 같아.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워. 왜냐하면 이건 민수의 진짜 마음이니까. 민수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그럼 선생님이 거짓말해 본 적 있어? 저녁 6시 서연이 공방으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아내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 만나고 왔구나. 얼굴에 다 써있네. 어떻게 알았어? 행복해 보이잖아. 아이들 만나고 온 날은 유독 더 예뻐. 서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민재의 이런 말들은 그녀를 설레게 했어요. 저녁은 내가 할게.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 두 사람은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김치를 썰고 서연이 두부를 자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일상이었죠. 저녁을 먹던 중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우편함에 뭔가 와 있던데. 꽤 고급스러운 봉투였어. 서연이 우편함으로 가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초대장이었어요. 제15회 한빛고등학교 동창회. 보낸 사람은 김유진.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그냥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야. 그래? 가고 싶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초대장을 보는 순간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거든요. 그때의 서연은 전교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늘 말했죠. 서연아, 너는 천재야.
서울대, 미대는 물론이고 어느 미술대학이든 갈 수 있어. 전교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던 날 서연은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상장을 들고 활짝 웃는 그녀를 보며 친구들은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김유진의 질투 어린 시선이 따가웠죠. 유진은 집안이 부유했지만 재능은 평범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미술학원을 다녀도 서연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차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미대 진학을 포기해야 했죠. 등록금은커녕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소식을 들은 유진이 찾아왔던 날을 서연은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진짜 너희 집 망했다며? 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묘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재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더니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근데 돈 없으면 예술도 사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제 너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야겠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더 아픈 건 유진의 말이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대학 대신 공장에 취직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도예를 배웠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죠. 여보, 민재의 목소리에 서연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힘든 기억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서연은 초대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초대장은 마치 유진의 과시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김유진, 이제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들었지.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오기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민재야, 나 이 동창회에 가볼까 해. 정말 괜찮겠어? 응. 이제는 괜찮아. 나도 많이 변했잖아.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나 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공방으로 갔어요. 선반 위에는 그동안 만든 작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한 그릇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도자기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서연이 작품 하나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학벌은 없지만 계속 배웠어. 이게 내 인생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유진이나 다른 애들은 날 어떻게 볼까? 여전히 가난한 실패자로 볼까?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서연은 잠든 민재를 바라봤어요. 국립현대미술관 부관장. 미술계에서는 꽤 영향력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민재는 한 번도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과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 서연은 민재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어쩌면 동창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기회가 될지도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루프탑 레스토랑.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검은색 원피스는 3년 전에 산 것이었고 구두도 굽이 달아 있었죠. 괜찮아.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32층.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한서연? 입구에서 누군가 서연을 불렀어요. 이현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진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친구였죠. 현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현주의 시선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냥 잘 지냈어. 아, 그래? 근데 넌 뭐 하고 살아? 결혼은 했고?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현주는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있어. 셀럽들의 미술품 컬렉션이라는 강좌인데 완전 대박이야. 수강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 서연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더 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죠. 서연은 구석 자리로 가려 했지만 누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한서연. 여기야, 여기. 김유진이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마치 여왕처럼 앉아있던 유진이 손짓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 앉아, 앉아.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옆에는 장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도 고등학교 때 유진 무리의 일원이었죠. 서연아, 요즘 뭐 하고 살아? 유진이 물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도자기 만들고 있어. 도자기? 아, 그 흙 만지는 거?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구나. 돈은 되니?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하다고? 그게 다야?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경매회사 다니는데 요즘 이중섭 그림 하나가 10억이 넘게 팔렸대. 진짜 예술품은 그런 거지. 뭐 그릇이나 컵 같은 게 예술이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꽉 쥐었어요. 예술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어. 어머, 들었어?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하고 있네. 유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어요. 서연은 그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나는 청담동에서 갤러리 운영하고 있어. 유진 갤러리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네만. 유진이 명함을 건넸어요.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명함이었습니다. 우리 갤러리는 진짜 예술을 아는 사람들하고만 일해. 최소한 서울대, 미대 정도는 나와야 작품을 걸 수 있어. 순간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손 좀 봐. 현주가 서연의 손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 모두에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완전 막노동꾼 손이잖아. 그러게, 예술가 손이 아니라 노동자 손이네. 조롱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현주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야, 다들 와서 봐. 한서연 손 진짜 대박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서연의
거친 손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속으로 되뇌었지만 목구멍이 막혀왔어요.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유진이 혀를 찼습니다. 불쌍해. 정말 불쌍해.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림 잘 그리던 애가 이렇게 됐다니. 그 불쌍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동정인 척하는 조롱이 더 아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유진이 막아섰어요. 어디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야, 나 그만 갈게. 왜? 우리가 불편해?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넌 우리를 질투하고 있지? 우리는 성공했고, 넌 실패했으니까. 아니야.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 그럼 왜 여기 왔어? 우리한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니면 혹시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서?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예술은 학벌로 하는 게 아니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너 같은 촌년이 감히 예술을 논해?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예술가 행세야? 너 같은 애가 만드는 그릇이나 팔아서 먹고 살아라. 그게 내 수준이야. 유진이 손에 들고 있던 물을 서연의 얼굴에 끼얹었어요.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과 모욕감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레스토랑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유진아, 너무한 거 아니야? 누군가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서연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었어요. 눈물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어? 내 주제를 알겠어? 유진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을 뿐이었죠. 가방을 집어들고 돌아서는데 유진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 흉하니까. 서연은 비틀거리며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지 마. 여기서는 참지 마. 하지만 눈물은 이미 쏟아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서연은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는 다시 18살의 가난한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울고 있어? 민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빨리 와줘. 서연은 호텔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어요. 자존심인지 희망인지 아니면 그동안 애써 쌓아온 자신감인지. 분명한 건 오늘 밤 그녀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창회의 악몽은 여전히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물에 젖은 얼굴, 조롱하는 웃음 소리가 잠들 때마다 떠올랐죠.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손끝에서 흙이 부드럽게 모양을 잡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 나 민재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오늘 특별전 오프닝인데 중요한 손님 명단을 집에 두고 왔어. 외국 대사들이랑 문화부 장관도 오시는데. 민재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혹시 집에 가서 내 서재 책상 위에 있는 파란색 파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정말 급해서.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작업복은 흙투성이었고 손톱 밑에도 진흙이 끼어 있었어요. 지금 바로 가야 해? 응. 3시에 개막식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서연은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파일을 찾은 후 시계를 보니 이미 2시 반이었습니다.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지. 전달만 하고 바로 나오면 돼.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를 몰고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술관 앞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국 도예 백년사 흙에서 피어난 혼. 서연은 잠시 현수막을 올려다봤어요. 도예 특별전이라니 평소 같으면 꼭 보고 싶었을 전시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저 정민재 부관장님께 전달할 게 있어서.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에 서연의 몸이 굳었어요. 돌아보니 김유진, 이연주, 장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한서연? 설마 정말 한서연이야? 유진이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웬일이야? 설마. 현주가 서연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나, 여기 청소하러 온 거야? 미경이 킥킥 웃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에 든 파일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전달할 게 있어서. 전달? 누구한테? 유진이 비웃듯 물었어요. 설마 이런 중요한 행사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현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국립현대미술관이 동네 문화센터가 아니야. 여기 입장료만 5만 원인데 돈은 있어? 그러게. VIP 초대장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지? 세 사람이 서연을 둘러싸고 수근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작업복 입고 미술관에 오다니 예의도 없네. 유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보안 요원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서연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받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어요. 야, 나 그냥 갈게.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미술관 직원 여러 명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관장님, 부인이십니다.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유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부관장님, 부인이시라니까요. 정민재 부관장님의 아내분이십니다. 직원의 정중한 설명에 천주와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관장님이 파일 때문에 급하다고 하셨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님, 젊은 남자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유진을 향해 달려온 그는 바로 유진의 아들 김태훈이었어요. 어머님, 왜 사모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태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태훈아? 너 여기서 뭐하니? 유진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제가 이 미술관 큐레이터예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태훈은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실례를 했다면. 서연은 놀란 눈으로 태훈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아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뜨기 시작했어요. 이번 전시의 숨은 주인공. 화면에 젊은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8살의 한서연이었어요. 전국 미술대회 대상 수상자 한서연.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미대 진학을 포기했지만 독학으로 도예의 길을 걸어온 작가. 화면에는 서연의 작품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도자기들, 아름다운 곡선의 화병들.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특별 섹션으로 전시됩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을 돌아봤어요. 유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게 한서연 작가는 현재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예술가. 그것이 바로 한서연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은 우리나라 도예계의 숨은 보석이라고.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현주와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함만이 가득했죠. 사모님, 부관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서연을 안내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그 너머로 그녀의 작품들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5년 전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 그 꿈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재가 달려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왜 울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벅차서. 민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급하게 불러서. 그런데 작업복 차림도 멋있는데? 거짓말하지 마.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야. 역시 예술가는 달라. 두 사람이 나란히 전시장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 남겨진 유진, 현주, 미경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태훈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진짜 예술이 뭔지. 돈이나 학벌이 아니라 진심과 재능이 중요하다는 걸.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전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걸음을 멈췄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서연, 특별전 잊혀진 천재, 그 재발견. 커다란 현판 아래 그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렸던 대생부터 최근에 만든 도자기까지 15년의 시간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여보, 이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깜짝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천천히 작품들 사이를 걸었어요. 18살에 그렸던 자화상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이 작품들을 어떻게? 당신이 창고에 보관해둔 걸 몰래 가져왔어. 미안해. 허락도 없이. 민재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드디어 뵙네요. 한서연 작가님.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서연은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박 평론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한국 미술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평론가였습니다. 정 부관장이 그렇게 자랑하더군요. 숨은 보석이 있다고. 박 평론가는 서연의